발전기 여자 방식 종류. 이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무발로 외웠었는데, 자기무발. 여자기가 뭐냐? 여자기가 뭐냐? 그럼 자기무발. 자, 자장을 형성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기동시에, 예?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발전전압을 조정한다 이거죠. 어차피 여자기라는 건 그림을 그리면 발전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기에서 뭡니까? 병렬운전 시에는 무효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죠. 계자가 뭐라고요? 여자라고요. 계자에 의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전력을 흡수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고요. 근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회전자 코일에 이거 뭐죠? 전기자죠.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는데 회전자가 전기자라고 했죠. 고정자가 계자라고 했죠. 회전자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회전자에 계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류 자석을 흘려주면 거기서 뭐가? 자석이 발생된다고요. 이게 자장입니다. 자석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직류를 공급하고,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기동을 하는 거죠, 이제. 발전기가 기동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부하 전압을 형성해가지고, 성전계통에 동기시킨다. 그러면, 이게 딱 생각해보시면 여자기를 통해가지고, 전기자에 직류를 공급하면 자장이 형성돼서 자석이 발생되고, 그 자석에서 발전기가 기동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계자의 자석을 줄였다 말았다 하면은 계통으로부터 전기자 반정에 의해서 무효적으로 흡수도 하고 공급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자기를 어떻게 한다? 자기 무발로 외웠습니다. 자장을 형성하고 기동시에 이런 것들을 발생하고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흡수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발전전압을 조정한다. 이렇게 자기 무발로 그냥 외웠다는 얘기죠. 이 정도 키워드로. 그리고 종류가 뭐가 있느냐? 교정별 회사 이렇게 했습니다. 교정별 회사. 여러분들 회사 가는데 이렇게 교정별 회사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정말. 교류가 있고 정지형이 있고 물론 DC 타입도 있습니다. 별 회사, 별치 정류기, 회전 정류기, 그다음 사이리스터. 근데 이제 교류 여자기 부분에서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요즘은 사이리스터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사이리스터로. 자, 그러면 이제 커뮤테이터, 리스트, 회전 정류기, 브러시 리스트. 커뮤테이터는 정류자거든요. 이걸 아시려면 먼저 직류 발전기를 아셔야지만 됩니다. 직류 발전기가 어떻게 되냐? 돌거든요? 돌면은 직류니까 이거를 브러시에서 바꿔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극성을. 그래서 그게 이제 브러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정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전 정류기는 그 브러시가 없는 겁니다. 왜? 얘가 계속 도는데, 돌다 보면 이 브러시가 다를 거 아닙니까? 직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교류로 만들어 놓고 그 브러시가 없이 가운데 브러시는 어떻게 하면 바깥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얘는 바깥에다 안 만들어 놓고 발전기의 그 축 안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안에다 넣어놔가지고 얘하고 같이 돌게끔. 그러면은 얘가 같이 도니까 바깥에 이거 어떤 슬림링이라든가 이런 그 브러시 없이 이렇게 되겠죠. 브러시라는 건 붙어서 계속 돌면서 브러시가 붙어 있으면 얘가 돌고 나면은 이 슬림링에서 이쪽으로 붙여졌다가 또 한 번 또 돌면은 이쪽으로 붙여졌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얘가 회전체가 자꾸 닳고 거기서 스파크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겠죠.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브러시가 없는 타입이라 가지고 가운데 넣게 되면 얘 같이 도니까 브러시가 없이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상용 발전기식으로 이제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사이리스터, 커뮤테이터 리스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자건선 있고 주여자기 있고 부여자기가 있는데 영구자석, PMG는 영구자석입니다. 영구자석에서 사이리스를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직류가 나오죠. 직류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건 부여자기는 그렇게 하고 주여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있죠. 정류기를 통해서 슬림링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얘는 슬림링이 있죠. 그래서 커뮤테이터만 없고 이 슬림링은 있다는 얘기죠. 얘는 브러시 리스는 보시면은 계자건선을 여자하는데 축과 함께 회전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축과 함께 회전하는 정류기를 거쳐서 직류를 변환한다고 하니까 축과 같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축하고 붙어서 돌아갈 때는 브러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축과 같이 돌아가니까 브러시가 없어도 얘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도는 겁니다. 사실 이 안에 축 앞에 발전기 축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걔가 같이 돌면서, 얘가 같이 돌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사이리스터가 달려있다고요. 그럼 얘가 돌면서 뭔가 만들어진 주발전기가 있으면 교류여자 발전기에서 계자건선을 통해서 전기자건선, 얘가 도는 거죠? 그럼 돌면은 그 안에 요게 있다고요. 축에 이게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바로 옆에서 공급을 해준다고요. 왜? 회전자 부분에 뭔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밖에서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브러쉬를 통해서 여기 연결돼가지고 그걸 넣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부분은 요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니까 바깥에 뭔가 연결해줄 부분이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사이리스터 방식은 이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쓰죠. 간편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기 편하니까 바깥에 있는 겁니다. 아예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발전기에 필요한 계좌전류를 발전기 출력해서 여자형 변압기로 전원을 취해서, 이런 건 동기로 하는 것들은 다 여자기형 변압기가 있습니다. 동기 시작하는 거, 동기 발전기나 동기 전동기도 그렇고요. 이게 발전기 동기 발전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AVR이 있고 여자형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형 변압기, 이 상전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처음에는 DC로 여자를 시켜줘야죠. 처음에 가압할 때는 여기 여자기용 변압기를 쓴다고 하면 발전기가 여기 발전을 안 했는데 여기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소스가 없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지금 사이리스를 통해서 직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자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는 배터리를 통해서 어떤 계좌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발전기를 하나 돌려가죠. 비상용 발전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돌려가지고 자체 여자기용 변압기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비상용 전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기 뭡니까? 영구자석을 쓰는 거죠. 근데 영구자석을 쓰는 게 아니라 초기 쪽에는 그런 그 비상전원을 이용해서 이쪽을 발전기를 가압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압이 되고 나면은 그 가압된 상태에서 여자형 변압기를 해서 사이리스를 해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초기 시동 킬 때는 어떻게 하죠? 세로모터 돌려가지고 시동 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세로모터 충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로 세로모터 돌리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회전 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거꾸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쪽에서 돌아가서 여자형 변압기로 공급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정납이 되면 얘 부분을 안 쓰고 얘로 돌아간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쪽에 걸리면 안 되죠. 그때는 빼주겠죠. 적정한 전압이 되면 이 부분을 밸브를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C하고 정지형 타입하고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하고 얘는 대각선을 보시면 됩니다. 전압 조정 범위가 넓으면 얘는 좁죠. 동일된 전원을 확보하면은 AC 여자는 얘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개통사고 나면 어떻게 여자 전원이 영향을 받죠. 정지형은. 자기 조작 전원을 가져왔는데 개통사고 나면 전압이 무너지는데 여자 전원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계좌 차단기 용량이 작아도 된다. 아까처럼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얘는 뭡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 변압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부분이 있겠죠. 조그만 변압기가 보시면은 그 발전기 옆에 판넬을 보시면 여자형 변압기가 사람만한 게 들어있습니다. 사람만한 게. 크지는 않아도 요 바깥에 보시면 저기 그 단상용 변압기 달려있죠? 그런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판넬 안에.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란 얘기죠. 정지형 여자기. 발전기 축이 짧아진다. 장점이. 얘는 발전기 축이 길어진다. 왜 길어질까요? 아까처럼 이 안에 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앞에 들어간다면서요. 브러쉬 리스타입 같은 건 그 축에 뭐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냥 축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보수면에서도 불리하죠.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빼려면은 시간전이 되기 쉽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또 반대죠. 발전기 축이 짧아지겠죠. 정지형은 왜? 바깥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리고 보수면의 주의자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편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이냐 아니냐 이렇게. 사이리스 직접 제어로 소공성이 빠르다. 바깥에 사이리스 있죠. 여자용 변압기도 어느 정도 용량 크죠. 힘도 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공성이 빠르다는 게 요즘은 다 이 방식을 쓴다고요. 옛날에는 이런 걸 썼는데 용량 작거나 이런 부분 이런 걸 썼었는데 요즘은 다 정지용으로 쓴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AC형 타입은 처음에 나왔을 때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상용 발전기나 이런 쪽에는 이런 부분을 씁니다. 쓰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라서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이 설명해드렸던 부분 제가 좀 넘어갑니다.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증기터빈, 보완장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이패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발전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저번에 보일러 보면 여기 과열기, 제열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터빈도 HP, IP, LP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기를 해준다고요. 그 LP를 동하고 나면 이제 복수기를 통해가지고 급수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 급수 펌프 앞에 1, 2, 3, 4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5, 6, 7, 8이 있다고요. 여긴 저압이고 고압이고, 여기에 탈기계가 있고, 여기 추기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고요. 냉각수가 있고, 여기 추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배압 터빈이 있고, 추기 배압 터빈이 있고, 추기 복수 터빈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용률, 부등률, 불화열, 수등하. 수능을 봤더니 뭐 등급이 하락했더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요즘 겨울이니까 수능을 봤더니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등급이 하락했더라.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냥. 자, 수용률은 뭐냐? 최설이었죠, 최설. 각각 합체, 평체, 예? 최설을 모를까? 최대 수요 전력 설비 용량이니까 수용률.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부등률은 1보다 크죠? 각각체, 합한 겁니다. 전체를. 근데 각각을 다 합하다 보면은 안 쓰는 것까지도 다 각각 합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다 썼을 때 기준이고, 여기는 지금 쓸 수 있는 거에 한 걸 전부 다 합한 거죠. 그럼 평상시 때는 100% 다 안 쓰지 않습니까? 한 70%밖에 안 쓰는데 뭡니까? 그걸 다 100% 썼을 때 부하를 다 합하게 되면 당연히 100%가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이거는 다 100% 같이 안 쓰니까 부등률을 고려해가지고 어느 정도 작게 변압기 용량을 생산하죠. 왜냐면 A도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A, B는 같이 안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용량은 A, B 다 같이 돌았을 때 해가지고 계산하지만,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부등률을 고려해가지고 얘는 요거밖에 안 쓸 거야. 그러면 요 정도의 비율로 줄여주면 되니까 부등률 한 1.2나 1.3을 고려해가지고 전체 다 합하면 1000인데, 예? 이런 식으로 A, B를 따로 쓰니까 한 1.2에서 1.3 정도로 부등률을 고려한다. 어떤 경우는 1.5도 고려를 합니다. 부등률 2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A, B가 확실하게 안 쓴다 하면은 2죠. 그거는 2분의 1로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한 1.5, 1.3, 보통 1.2를 1.2에서 1.3 정도를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체 합체. 그 다음 부하율은 평체죠. 평균이고 최대고. 이건 반대죠. 이건 떨어지겠죠, 1보다. 최대가 1000인데 평균 한 700밖에 안 썼습니다. 그럼 부하율을 얼마라고? 70% 부하율을 쓰고 있다고요. 이런 건 쉽죠. 근데 수능을 봤던 등급화를 했다. 수용률은 뭐라고요? 최설이죠, 최대 설비 용량. 최대 수요 전력 용량에서 설비 용량. 이것도 떨어집니다, 분명히. 1보다는. 설비 용량은 전체 용량이죠. 아까는 평균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 최대값. 얼마나 피크를 쳤냐 이거죠. 부하율이라는 거는 평균을 해서 지금 100%가 걸렸다가 80% 걸렸다가 70%가 걸렸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180, 70이니까 그 계산해 보면은 한 85%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 부분으로 보면 부하율이 한 85% 정도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때 피크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시간이면 1시간당 전력량이 얼마가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때 피크를 안 보는 얘는 그때 피크를 본다는 얘기죠. 수용률. 지금 갑자기 순간 최대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수용률이. 그럼 그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100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 한 5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30명이 들어옵니다. 순간 100명이 들어올 때는 어떡합니까? 정신없이 바쁘죠. 그때는 수용률이 100%를 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0%가 왔어. 그럼 그때는 진짜 바쁜 거죠. 근데 평균으로 보면은, 그러면 너 오늘 하루 동안 매상이 얼마야? 오늘 하루 동안 평균 얼마 정도 썼어. 이 얘기하는 거죠. 1시간당 얼마, 최대 얼마냐? 아니면 전체 얼마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부등률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부하를 안 쓰는 것까지 다 할 때 최대로 쓴 것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했나요? 됐고 78번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어떻게 되죠? 큐등? 그럼 틀린다는 얘기죠. 변압기니까 문제를 잘 보시고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크이지 파상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변압기는 상권 극전각 Z. 예? 예.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상회전이 같고, 권수비가 같을 거, 극성이 같을 거, 전압이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Z, 임피던스가 같을 거. 여기 4개 썼는데 뭐 6개 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3개를 써도 이거보다 더 많이 쓴 거죠. 이거 나눈 거죠, 지금. 각변이 상회전 다 나눈 거죠. 이렇게 쓰시라고요, 많이. 왜 이렇게 적게 보이냐, 그죠? 포장을 많이 하라, 그죠? 뭡니까?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중간에 나가지고 1번 뭐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0번까지 해가지고 아이라인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예뻐지는 모습을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구나. 예? 1번 해가지고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2번 하고 3번 여기 하이라이트를 여기다 1번, 2번 이렇게 3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라인 그리고 뭐 눈썹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하철에 가면 그런 것들 광고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뭐 별걸 다 광고를 한다 싶었습니다. 그 옆에서 보면은 그걸 보니까 가끔 보면 여자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썹도 붙이거든요. 눈썹 붙이는 건 참, 지하철에서 눈썹 붙이는 것도 몇 번 보는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된 거죠, 이제. 다 기초 화장하고 와서 눈썹 붙이고 이제 저기 아이라인 그리는 건 많이 보는데, 파운데이션 같은 거 많이 저기를 하죠. 이 화장품도 잘 알아둬야 되니까 나중에 와이프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그게 뭔지는 알아야죠. 자, 병렬운전이 맞지 않을 게 조건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발전기 쪽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변압기 쪽보다는. 그래서 발전기 쪽을 좀 더 정확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 횡류가 흐릅니다. 결국은 횡류가 흘러서 단락이 되면서 소선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순환전류. 그러니까 뭐든지 병렬운전이 되다가 뭔가 안 맞으면 사이에 임피던스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뭔가 언밸런스가 생기니까 이놈이 세니 저놈이 세니. 지금 이게 뭐니까 요즘 정치권에 보면은 야권이 지금 저기 해가지고 지금 안철수 신당이 나와서 이제 힘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르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횡류가 뭐니까 요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쪽박 찬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쉽게 그냥 이해하시라고 그냥 설명 드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회전이 맞지 않을 때, 이거는 그 상차각에 따라서 언밸런스 전류가 흐릅니다, 얘도. 그래서 그 언밸런스 전류 때문에 소선이 됩니다, 결국은 횡류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 횡류가 작은 거냐, 큰 단락 전류냐, 그 차이죠. 여기도 횡류입니다, 다 횡류. 횡류라는 게 뭐예요? 횡단에서 흐르는 전류. 그게 순환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순환전류. 그걸 무효 횡류라고 얘기하죠. 무효분에 의한 횡류.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차전압이라든가 아니면 그 임피던스 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거죠. 전압비가 틀리면 지금 차전압이 발생할 거고, 권수비가 틀리면 권수비도 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틀리죠. 차전압에 의해서. 그럼 결국은 뭐 차전압이라는 건 임피던스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V는 IR이니까 전류는 똑같이 흐를 거 아닙니까? 양쪽에. 횡류니까. 근데 R 성분이 틀려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횡류인데 거기에 맞는 적정한 전압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발전기 쪽은 조금 어렵지만 거기서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압이 같지 않을 때 벡터도 사이에서 이게 찌그러지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그림들을 좀 더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발전기 쪽은. 변압기 쪽은 거의 그냥 횡류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다 끝나는데, 걔는 발전기 쪽은 횡류긴 하지만 그 횡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원리를 그 등가이로하고 벡터들 좀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변압기 이행전압. 이거 옛날에 이거 비슷한 부분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뭔가 노이즈 같은 게 이게 타고 넘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넘어오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이행전압이 있어가지고 양쪽에 권선이 끊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타고 넘어가는 거다. 어? 왜? 대지 간에, 어떤 건스 간에 어떤 정전 용량들이 존재를 한다. 그 정전 용량에 의해 가지고 뭔가, 정전 용량이라는 건 뭐죠? C 성분이죠. C는 뭡니까?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라는 건 그 안에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하고 거기 그 사이도 우리가 절연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전압에 의해서 전압차가 생기니까 뭔가 전압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냥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한 5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이게 변압기 이행전압이 그냥 그림이 생각나가지고 얘는 이렇게 해서 뭐 C1, C2 분해 해가지고 알파 분해에 대한 이런 비율 때문에 뭔가 넘어간다 그랬더니 뭐 그러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현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죠, 그냥. 여기도 변압기 1차 측에 이상전압이 가해됐을 때 2차 측에 이행되는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행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이행전압은. 뭔가 왔는데 저쪽으로 이행이 된다는 건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전달. 그래서 정전 이행은 뭡니까? 1차하고 2차 간의 정전 용량에 대해서. 아까 콘덴서 얘기했죠. 전자 쪽은 있나요? 여기 있죠. 서지 전류에서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 권습이 필요한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정종 용량이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대지로 빠져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하고 그다음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C2라고 되어 있죠. C1하고 C2. 이렇게 애웠었고요. 거기에다가 알파 부분을 했습니다. 그게 변압기 구조에 따른 이제 전달 개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C1는 고기분의 여기죠. 이행전압은. 여기서 전이가 되는 거니까. 전류 분배 법칙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연 변압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아예 여기 C1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나가지 못하게끔. 그렇죠? 단컨 변압기는 서지가 직접 2차 건선에 유기했는데 다중 실드를 가지고 줄여지는 건데 노이즈 컷도 이제 줄여지는 거고 뭔가 차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C1를 줄여주는 거죠. C1라는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어떤 정종 용량을 차폐를 해주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과전압 방지 장치 이런 건데 뭐 방전 장치니까 뭐 피레기 같은 걸 여기다 단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대지로 방전시키겠죠. 그럼 아까 그 흐르는 전류 같은 게 이제 틀려지는 거죠. 저쪽으로 안 흐르고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 1차 측에 달죠. 뭘? 서지 옵서버를. 어떤 때? V12로 개폐를 할 때. V12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전류의 0점에서 개폐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워낙 소특성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류의 0점에서 개폐를 안 하다 보니까 전압이 높을 때 개폐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폐 특성에 의해서 막 치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뭐 3.5배 이상 뭐 3579로 이렇게 튄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재조모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림 3개 그려가지고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차단기. 진상일 때, 지상일 때. 그것처럼 이제 그 큰 전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BIL이 작습니다.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150kV 되는데,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 95kV 됩니다. 95에서 125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BIL은 170kV가 되겠죠. 1호사 같은 경우는. 근데 22900 같은 경우는 뭐 50kV짜리를 쓴다. 그러면 그거 전에 견뎌줘야 되는데, 문제는 피레기로서 방전을 해주는 거죠. 서지 옵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얘가 BIL이 125다, 95다. 그럼 95보다 작은 피레기를 쓰는 겁니다. 그럼 피레기 쪽으로 방전이 되면서 제한전압이 떨어지니까 저쪽까지 안 올라가겠죠. 110이나 뭐 120까지 안 올라가니까 125짜리를 쓴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견뎌주는 거죠. 유입변압기 같은 건 150이기 때문에 아예 뭐 그 정도까지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수평하중경관, 수직하중경관 해가지고 뭐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변압기 열화 진단법. 열화를 진단한다.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물 뿌리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소방의 A, B, C가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변압기? A가 뭐죠? 일반화재. B는 유류화재. C는 전기화재. D는 금속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A, B, C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저기가 있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끄는 겁니다. 소화기가.
이제 가압식이 있고, 축압식인가? 그럴 겁니다. 1년 전인가? 불 나가지고 소화기로 불 끄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 가스에 지식해서요? 소화기가 터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터졌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가압식 소화기였습니다. 밑에가 터지면서 작용과 반작용이 있으니까 이게 탕탕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소화기를 하려고 하니까 밑에가 터지면서 밑에 거는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 툭 올라오면서 턱을 탁 쳐가지고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요즘 거는 이제 축압식을 씁니다. 축압식은 옆에 게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게이지가 달려 있어가지고 얘가 압력을 조정을 해주거든요. 옛날 가압식 같은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압력을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얘가 오래되니까 이제 부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터져 나오면서 나머지 부분이 튄 거죠. 튀면서 이제 몸에 이제 턱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뒤로 넘어지면서 어떻게 했는지 뭐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말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C 여러분들 쓰신 거는 잘 꺼지긴 하는데 뭐냐 치우기 진짜 곤란합니다. 지저분하게 그거 다 하려면은 싸니까 쓰는 거죠. 싸니까 한 2만원 3만원 정도만 하면은 용량에 따라서 쓰시니까. 근데 필요합니다. 집에 반드시 그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두셔야죠. 제가 그 소방교육을 한 2주 전인가 받았거든요. 간단하게 뭐 회사에 와가지고 불 나면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소방기사를 96년에 땄거든요. 1급을 20년 됐죠. 지금 생각 안 나죠. 근데 딱 ABC 뭐 보니까 이게 뭐였지? 알기는 아는데 정원식, 차동식, 감지기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 설명하는데 저거였지 뭐 이렇게 옛날에 봤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했던 부분이 그때 생각난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보시는데 요거는 유증가스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피 뽑아서 검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진단하는데 내부 진단하고 뭐 분방전 진단한다. 분방전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파셜 디스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PDR. 뭔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거죠. 뭐 가끔 트름이 나고 뭐 방구도 많이 끼고 뭐 그러면은 화장실 갔더니 피도 많이 나고 이런 건 뭔가 부분적으로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은 장 쪽이 의심이 되는 거죠. 위나 병원 가서 보면 됩니다. 피가 나온다는 건 장 쪽에 트러블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천공이 났거나. 분방전 아까처럼 이게 코로나처럼 부분적으로 방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기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근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됐다 안 됐다 그냥 분방전은 원래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기성을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작지만 그런 주기가 보여지는, 왜냐면 우리가 감지 못하는 어떤 주기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 몸이 약해졌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힘이 약해져 있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뭔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얘들도 그런 부분이 얘기죠. 미소 코로나를 측정하여 절연열화 정도를 판단한다. 아까처럼 코로나인데 주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부분 방전은 주기성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튀어오른다. 그럼 그걸 보고 이게 왜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초음파 검출법 이건 변압기 쪽이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피 뽑아 본다. 그리고 뭐 진단해 본다. 그거죠. 그게 이제 정기 검진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뭡니까 초음파 검출. 그러니까 청진기 돼가지고 들어보죠. 얘도 그겁니다. 초음파가 좋은 거는 뭐냐면요. 얘는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 같은 것도 초음파 할 때 보시면 여기다 그냥 발라만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엑스레이나 CT 같은 경우는 방사능을 쫙가지고 반대편 쪽에 찍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데 초음파 같은 건 그게 아닌데 이제 소비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진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MRI 찍니, 뭐 CT 찍니 이런 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 찍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는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초음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 같은 것도 뭐 여러 군데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가지고 돌아오는 게 이게 뭐 박쥐 아닙니까? 박쥐가 초음파를 쏴가지고요. 돌아오는 거 눈은 나빠도 그 초음파가 반사되는 걸 보고 여기에 물체가 있고 거리를 알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거 같은 건 어떻게 하냐. A라는 에머전 어쿠스틱이라는 그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 4분면으로 돼 있거든요. 변압기가 4군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16개를 찍으면은 대충 이 초음파를 쏘면은 위치가 검지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자기가 갔다 온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한 어떤 거리가 나오니까. 그럼 4분면에 딱 찍어보면 어떡합니까? 대충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쯤이라는 걸.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방전 검출기에 대해서 제가 썼던 거는 독일의 램케 장비, LDMK라는 장비 중에 LDP5나 LDP7을 썼었는데 그것도 한전에서 다 쓰는 장비들입니다. 그거 써가지고 프로그램 써가지고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보시면은 톡톡 튀어나오죠? 뭐 120도에서 뭐 270도 사이에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튀면은 어떤 뭐 연면 방전이다, 어디는 뭐 부분 방전이다, 어디는 코로나 방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시험에 의해서 어떤 백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하는 부분들이고요. 유전 영접 시험은 이거는 사선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활선 상태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선 상태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유전 영접이라는 거는 탄델타입니다. 탄델타. 원래 사인 델타인데 탄 델타로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C 성분에 대한 부분이다. 부분. 여기 보시면 탄 델타를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요게 C 성분이죠. 요게 C 성분에 대해서 저항 부분이 변화가 됩니다. 요게 이제 쉐링 브릿지 4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4개. 4개. 하나, 둘, 셋, 4개. 4개가 같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시면은 뭐 저항기도 있습니다. RTD 같은 거 뭐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선을 이용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처음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이런 걸 공부하고 나서 그거의 회로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저희 보면은 그 전동기 같은 데 보시면요. 그 전동기의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저 상부에 보내주는 트랜지스터 같은 게 있습니다. 레지스터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니까 내선을 쓰더라고요. 어떤 건 세선 쓰고. 내선 쓰는 거에 회로로도 보니까 저항이 R1, R2, R3, R4가 돼 있는데 그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2개 곱한 거하고 2개 곱한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2개 곱한 거하고 이 2개 곱한 거가 같다라는 기준에서 나머지 하나의 온도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왜? 그 저항에서 뭐가 올라갔으면은 그 값을 요거로 곱하면은 이거하고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절연 상토가 양호하다. 그러면 이 값이 많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벌어지게 되면은 오래되면 이 값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측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절연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 같은 것도 이렇게 근골 같은 것도 이게 가서 딱 측정하면 수치가 나오거든요. 압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뭔가 뼈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얘도 그런 식으로 약해지면 뭔가 그런 수치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4%까지 양호, 6%까지 양호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압기까지 좀 했고요. 이제 80번까지 했네요. 91번부터 100번까지는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